저는 경제신문에 근무하고 있고요. 경제신문에 근무하는데 뜬금없이 이쪽으로 그냥 새끼를 빠졌습니다. 그 옛날부터 제가 이쪽으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학회 같은 데 가서 논문도 받아와서 읽어보고, 또 제가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대사 부분에서 풀리지 않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연세가 지긋하시다 보니까 고대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국가들이 몇 개 있죠. 고조선이니 고구려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굉장히 높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강연하는 데서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과학자거든요. 과학자. 그냥 소설가나 구전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 전달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실증적으로 입증이 돼야지 그거를 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 근거가 뭐냐, 이런 자료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고조선 같은 경우도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영토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었느냐. 근데 고조선이라는 건 명확하게 중국하고 다른 유물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0% 맞지는 않겠지만, 저쪽에 홍산 이런 데서 유물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 유물하고는 밀접한 관련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 길어졌는데, 국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책을 쭉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2020년에 나온 책입니다. 조금 그때 도서시장에 불경기고 있는데도 책을 꽤 팔았습니다. 이거 일단은 국보에 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읽으려면 국보도 나름 딱딱하고 재미없죠. 그죠? 석탑이 양식 길 들어가 버리면 석탑이 양식 불교 조각이 양상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이야기 나와버리면 일반인도 국보 딱 싫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읽으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재미없는 건 않습니다. 기사를 쓸 때 원칙이 두 가지가 있죠. 유익하든지 엄청난 정보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없고 유익하지 않는 기사는 그거는 기사가 아닙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 30년 동안 기자생활을 했는데, 책 굉장히 재밌게 썼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시장에 좀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초상화도 썼고요. 초상화 관련돼가지고, 조선 초상화가 사진처럼 그리는 건 아시죠? 그죠? 그런 초상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각 문중에 대표하는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초상화 대부충 다 있는데, 그거를 특히 조선 후기 때 이때 중기 이후로 넘어오면은 자기 가문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하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표 위인들을 영정을 낡으면 새로 그리고, 새로 그려도 돈 좀 있고 이러니까 새도 가니까 아주 대한민국 제일 그림자 잘 그리는 사람 불러다가 그리게 똑같이 그리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내려오는 초상화가 각 문중에도 있고, 문중에서 보관하기 좀 힘드니까 박물관에 기증했는 거 또는 맡겨놓은 거 이런 게 수천 점 있습니다. 수천 점. 이제 뒤에도 조금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초상화, 우리나라 회화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중국의 산수나 동양화의 기원은 중국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일본에 비해서도 굉장히 수량도 적고, 그 다음에 또 크기나 이런 거, 그림은 크면은 조금 더 가치가 높습니다. 다 조그만하고 책만 하고 스케치북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량에서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일본의 산수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산수와 박람회 전시회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입이 쩍 벌어집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산소를 배웠는데 뭐 절판이 무슨 뭐 이런 거 배워왔는데 근데도 그걸 더 자기들이 발전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우리가 그런 회화 부분에 자기나 뭐 그 다음에 조각이나 이런 건 우리가 좀 뛰어난데 탑이나 이런 게 그 회화가 많이 부족하죠. 그걸 보완하는 게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상화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연구를 좀 지금 하고 있고요. 경력을 좀 소개를 더 해야 되는데 저는 또 그러고 기자 생활하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전문위원도 같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5월부터 해서 2년 동안 그걸 지금 같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도 이제 퇴직이 뭐 가까우고 있는데 계속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저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책 제목은 한 대여섯 건 정도 지금 머리에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쓸 뿐이지. 올해 이제 책 한 권은 또 다음 달 초쯤에 완성이 돼서 출판사에 넘길 예정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국보 관련되는 부분들이고요. 죄송합니다. 국보가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에 좀 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이런 K-팝이니 한류가 유행하기 전입니다. 한 5, 5년 좀 전이니까. 이제 막 꿈틀기 시작할 때 그때쯤 이야기인데, 그때 한국은 역사가 얼마쯤 되냐. 한 1000년쯤 되냐 이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1000년이라니. 우리는 5000년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5000년이라고. 그 거짓말 하지 말고, 한국이 5000년 됐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다. 문화를 일본하고 중국에서 문화를 받아가지고 근거리 살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참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뉴욕 애들하고 여행을 쭉 다녔습니다. 설득해도 통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뉴욕 가지고 미국에는 이제 박물관이 잘 돼 있는데 뉴욕 메트에 가니까 뉴욕 메트가 미국의 세계 3대 박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한국관이 있어요. 한국관에 가보니까 어디 뭐 잘 보이잖아요. 구석진데 거기 한국관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람 한 명도 없고 우리 이제 저희 식구 4명이 가서 구경하는데 정말로 허접한 것들 위주고 물론 이제 뭐 좀 괜찮은 것도 있지만 뭐 좀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좀 입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대의도 좀 해주고 가끔씩 그래서 이제 그 전시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거기 다 뭐 형편없는 작품들은 아니지만 미국이 자기들 사가지고 매트에 사서 그 전시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참 이거는 뭔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보를 알려야 된다. 한국의 국보. 국보라는 게 뭡니까? 국보가 지금 국보로 지정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예술적으로 굉장히 독보적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양식의 시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보로 다 대충 지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대부분 왕실 주도로 어떤 특정 일을 기념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국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국보 1호 숭례문 이제 물불이 나가지고 좀 이상해졌지만은 그 나름대로 중종 때 만든 겁니다. 중종 때 불을 탔지만 그 반면에 그 흥인지문은 왜 또 보물이겠습니까? 보물 1호거든요. 그거는 고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물 1호입니다. 보물이라는 게 등급이 하나 낳는 거잖아요. 근데 국보 2호는 뭐 운각사지 석탑, 10층 석탑이죠. 거기 이제 종로에 가면, 종로 3가역에 가면은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보각을 세워가지고 유리로 만들어 놓은 게 국보 2호. 그건 세조 때 만든 겁니다. 경천산 10층 석탑이라고 그 개성에 있는 거 부소산에 개성에 있는 보고 절터에 있는 그걸 돌을 뺏겨가지고 만든 거고 국보 3호는 이제 진흥강 승수비.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비봉에 가보셨죠? 비봉에 가면은 거기 딱 있습니다. 지금 모조품이고
76년에 옮겼습니다. 하도 훼손이 심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보면은 그 진흥항 수습에도 삼국 사기에 넣어죠. 한강유역을 진흥항이 정복을 하고 거기다가 직접 행차해서 경계를 확인했다. 비석을 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삼국 사기에 나옵니다. 그 증거가 비공유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각사 10층 석탑도 세조 때 세웠다. 그 기록에 조선왕기 실록이 나옵니다. 그런 게 뜻밖인데, 근데 정체도 모르고 저거 언제 만들고 누가 만들지 모른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석굴암도 마찬가지고, 석굴암 그게 없으면, 석굴암에 불국사가 없으면 통일신라 그렇게 문화적으로 융성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 뭐 경기에 처박혀 있는 조그마한 나라, 조그마한 국가가 저런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죠. 증거가 없으니까. 뭐 기록이 나와있다. 그거야 뭐 삼국 사기에 뭐 신라가 굉장히 뭐 엄청나게 번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맨날 싸우고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 내용만 나오는 거지. 뭐 극히 일본에 있죠. 뭐 그 금으로 칠한 뭐 주택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긴 한데 그런 증거물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보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나 대대로 현대 케이팝의 기원이라는 게 한류의 기원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쭉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 시대별로 한국 문화가 얼마나 우수했는지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걸 증명하는 그 증거물들이죠. 증거물들. 그래서 국보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우리도 조선시대 때 불교를 많이 탄압하고 우리 불교 유적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불교를 많이 600년 동안 박해를 하고 그래서 국보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관리할 것도 없죠. 뭐 회수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디 가시다 보면 목 잘린 불상들 많이 보시죠. 그거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훼손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야기하는데 다른 타종교에서 뭐 그런 짓을 했다 그러는데 조선 후기 때, 조선 말기 때 그 유생들이 다 그런 겁니다. 유생들. 경주 그 남산에 가보십시오. 아, 그거 뭐 아무리 그 타종교고 미신을 믿지 않는다 그래도 그걸 거기 무슨 뭐 있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그 처참하게 목을 자르고 이런 것도 다 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훼손이 심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관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와가지고 일본은 뭐 잘했다 못했다 떠나가지고 일본은 한국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민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내지라 그러고 여기는 반도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외지라 그랬죠. 내지 이렇게 했는데 뭐 자기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의 제후국이라고 이야기했죠. 자기는 천황이고 여기는 한국은 이왕가 왕이죠. 제후 밑에 천황 밑에 왕이니까 이왕가가 다스리는 같은 국가 내에 연방 국가 내에 하나의 국가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통치를 했죠. 일본은. 그러면서 자기 나라로 생각하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 당시 일본에서 도입됐던 모든 과학이라든지 뭐 제도 법률 이런 거 다 여기 한국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일제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정비가 됩니다. 수리 보수하고 다 고칩니다. 고치고 뭐 그게 뭐 잘됐다 못됐다 그게 걔도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까 지금 와서 비판할 것도 아니고 시멘트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뭐 자기 나름대로 최신 공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 거죠. 했는데 지금 와서 저런 야만들이 있나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이제 식민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또 볼 수도 없어요. 양단에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살짝 이 지난번에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살짝 이게 이제 그 영조 때 벼락을 이게 들판에 미륵사지 우리가 아는 국보 미륵사지 석탑인데요. 석탑 미륵사지 석탑인데 이게 벌판입니다. 국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 옆에 굉장히 넓은 벌판입니다. 그 삼국유사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 무왕 때 건립했다고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 미륵사 석탑에게 그 백제는 목탑을 짓다가 화재가 잘 나니까 이게 이제 석탑을 바꿔가잖아요. 1호입니다. 대한민국 1호 석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돌로 깨가지고 만들었지만 그 목탑 만드는 양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탑을 만들다가 석탑으로 만들어서 탑을 그래가지고 목탑과 똑같이 올려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는데 재료를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1호 석탑입니다.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졌는데 1호인데도 그래서 이게 석탑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륵사지가 근데 뭐 지진도 좀 나고 심하지 않지만 지진도 나고 이쪽은 지진이 많지는 않죠. 경기 쪽은 지진이 많은데 여기는 지진도 나지만 가장 그 위험한 재해가 벌판에 있다 보니까 맨날 벼락을 맞았어요. 이거 pH 높다 보니까 때리면은 그냥 또 막 무물어지거든요. 그 영조 때 한 방 제대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무너지다시피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치되는 건데 방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심 없고 주변 유생들은 지금 호시탐탐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데 저 돈 하나 빼가지고 우리 집 담장에나 세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치하고 있다가 일본이 이제 시멘트 쳐발라가지고 이제 복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본이 이렇게 복원을 했는 겁니다. pH 꽂아놨죠. 하도 벼락을 많이 맞으니까. 그런데 이게 190톤의 시멘트를 갖다 들어부었습니다. 네, 이거 분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손도 못 대다가 그 2000년대 2009년쯤에 다 뜯어내가지고 여기 6층 남았잖아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인데 이건 기단이고 보통 이 지붕으로 층수를 셉니다. 탑은 지붕 있잖아요. 세는데 원래는 9층입니다. 9층 여기 이만큼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돌이 일부 남아있죠, 그죠? 이걸 이렇게 다 못 쌓아, 9층까지 못 쌓으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서 돌을 가져가는 겁니다. 주민들 가져가고 담도 쌓고 축대 같은 거 받치기도 하고 기둥이 받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근데 다 확인이 안 되고 요 뒤에 일본도 조립 못 하니까 이렇게 놔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여기 얹어놨습니다. 돌을. 근데 왜 깨끗하냐? 이거 다 스프레이로 다 깎아낸 겁니다. 그렇게 깨끗해졌죠. 이처럼 오히려 이게 마음에 듭니다. 이 깎아놓으니까 세척하고 닦아놓으니까 이게 좀 뭐랄까 고색창이나 이런 맛이 없어졌어요. 이게 진짜 너무 멋지잖아요. 약간 보면 좀 서글프기도 하고 1300년, 1500년이 버텨왔는데 약간 우리가 왜 저렇게까지 방치했을까 뭐 이런 죄책감도 좀 들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저 세월을 어떻게 견뎠나 이렇게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좀 꽂혀놓으니까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주변을 이제 저걸 수리하면서 주변을 다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하니까 집터가 이런 게 나오고 이렇게 건물질 추정할 수 있는 여기 밑에도 뭔가 좀 여러 가지 돌로 옛날에는 발굴이 왜 중요한 거면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파내고 요즘 파내고 지하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다 파내고 새로 그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집터가 있으면 대충 벽만 허물고 거기다가 흙을 쌓아가지고 덮어버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흙 쌓고 덮어가지고 거기다 또 위에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 같은 데 가도 파면은 유부나 유축들이 나오는 거죠. 건물지들이. 그래서 옛날에 육조 거리 이런데 집들이 지금 집터가 다 있습니다. 기둥하고 이렇게 돌 쌓는 이런 게 지금 아직 있거든요. 그 이후에 도로를 쌓으면서 거기다 복토를 하고 그 도로를 만든 겁니다. 똑같이 이것도 똑같은 형식이죠. 이제 발굴해보니까 이게 언제 건립되는지도 나오는 그런 기하장이 나왔습니다. 기하편에다가 이게 몇 년 연도가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왕 때 건립됐다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삼국유사의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순서는 뭐냐? 이 목탑이죠, 그죠?
처음에 요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로 요걸 지었습니다. 요걸 서탑. 세 번째로 우리 동탑 지었습니다. 이게 중원, 서원, 동원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전에 미륵사의 석탑은 어떤 거겠습니까? 순서대로 요건데 목탑이죠, 그죠? 아까 그거는 최초의 석탑이라고 했죠. 요거겠죠, 그죠? 순서대로 하면은 요게 남아있는 겁니다. 요게 6층까지만 남아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뭐 이게 다 훼손 다 되고 없고 이것도 붙어 없겠죠. 오래됐으니까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요거만 남아있고 요거는 완벽한 석탑 형태입니다. 완벽한 석탑 형태. 요것도 없어졌는데 이거는 완전 그냥 현대식으로 뭐 똑같지만은 전혀 흔적이 없으니까 새로 복원은 되어 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탑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요거는 6층까지 그 원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복원했고 이건 새로 지은 겁니다. 현대 최근에 지은 겁니다. 가면 있습니다. 이거 야간에 미륵사라는 게 이렇게 큰 절이었습니다. 이게 다 법당입니다. 법당 3개, 탑 하나, 법당 하나 이렇게 어디에는 이제 뭐 스님들이 생활하는 거고 이렇게 법당이 3개 있고 탑이 3개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잘 없습니다. 굉장히 큰 절입니다. 이게 옛날 황룡사도 이런 형태에 있을 걸 추정을 하는데 이 백제 무왕이 국가의 재정과 국가의 모든 관심과 이런 걸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를 대표하는 장인들 다 투입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 건물도 다 돼 있지? 아니 여기가 건물 지금? 아니 요거 하나 복원됐고요. 요거 복원됐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거는 상상도자인데 상상도. 국보는 뭐 이렇고요. 351점, 2671점이 복원이고. 아까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이고요. 보물은 뭐 그거 등급이 낮은 보는 수준이고. 국보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뭐 서울 중심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서 이렇게 쭉쭉 늘어나면서 일본이 그 순서를 정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국보연호가 남대문, 죄송합니다. 숭례문, 2호가 아까 이야기했던 원각사지 10층 석탑, 3호가 진왕순수비, 5호가 뭐 고달사 승탑인가 뭐 그런 쭉 뒤로 가면은 뭐 굳이 뭐 근데 위치상 조선 총독부에서 위치상 이렇게 멀어지는 거리에 따라서 그 순서를 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야간에 왜 숭례문을 국보 1호로 했을까?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데 옛날에 그 뭐 가덕 유마사 아시죠, 그죠? 가등청정이 그쪽으로 뭐 1592년 5월 2일 날 그쪽으로 들어왔다 해가지고 숭례문 기념으로 해가지고 국보 1호를 했다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 썰이고요. 그 이후에 일본이 순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천마총독에 뭐 금관도 나오고 이렇게 발굴을 하니까 아주 뭐 무령왕릉도 있죠. 그래 뭐 그런 가치 있는 문화재가 나오니까 그게 추가된 겁니다. 쭉쭉 추가되면서 순서가 정해진 거고요. 최고의 걸작 국보를 이제 꼽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보통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 꼽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뭐 석굴암, 그다음에 뭐 그 hum령해례본, 뭐 아까 봤던 경신산 10층 석탑, 그것도 나중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입감해 있지만 뭐 그거라든지 뭐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그다음 그 미륵사지, 그다음에 뭐 백제대향로, 또 조각 중에서는 금동미륵보살 반가사회상 두 개 있죠. 신라가고 백제 그 두 개 있고. 뭐 꼽아보면 뭐 그림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최고국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석굴암이죠. 전 세계 이렇게 잘 만들고 주변에 완벽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이게 전부 다 이거 하나 떼가지고 다 국보입니다. 이거 사실은 다 하나의 국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다 떼가지고 이런 거 다 조각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것들 조각 다 하나하나가
이런 뭐 불보살들 뭐 나한상들 전부 다 보면 하나하나가 국보입니다. 근데 통틀어 가지고 국보를 정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석굴암 본전상 한번 보십시오. 아 이거 뭐 그래서 저는 뭐 가끔씩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온갖 첨단 기계를 다 동원해가지고 최고의 기술자가 타임머신 타고 가지고 딱 만들었다고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어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전 세계적으로 완벽합니다. 완벽해. 그래서 이제 예술적인 관점에서는 석굴암이 뭐 압도적으로 그 훌륭한 아마 석굴암이 없으면 우리는 문화 수준은 한 뭐 1등부터 10등까지 나누면 지금 1등이라 그러면 석굴암이 없으면 한 7등, 6등, 7등 툭 떨어질 겁니다. 그만큼 석굴암이 그 삼국이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에너지가 다 모였잖아요. 예술적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신라로 다 이제 이동해왔겠죠. 백제 장인들이나 고구려 장인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술력들이 집결돼가지고 석굴암에서 이제 구현이 된 거죠. 현현, 뭐 어린 말로 현현하다 그러는데 그래 우리 저 문화하는 분들은 그냥 뭐 둘도 없이 뭐 아무도 10명 중에 10명 다 꼽으라면 이걸 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게 조시제 때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공 다 뚫리고 아무나 들어가나 하고 돌 넘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방치됐는데 일본이 1909년에 그래가지고 우체부가 여기 지나가다가 석굴암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 넘어가다 보면 중턱에 있거든요. 넘어가다가 우체부가 이걸 보고 신고를 합니다. 자기 군청에 신고를 하는데 일본에 딱 보고 가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일본 애들도 미적인 걸 굉장히 옛날부터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일각견도 있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걸 또 보고 야 한국이 후진국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어마어마하네. 충격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석굴암을 자기들 이제 병합하고 난 다음에 경복궁을 허물고 거기다가 조선의 조각품하고 이런 우수한 걸 다 끌어다 모아놓고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려고 했죠. 하고 조선물산 공진회라 그러는데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전시를 하고 그 조선은 미개하고 후진 국가였는데 우리가 이 식민지로 통치한 이후로 이렇게 빛나는 유산들이 이렇게 잘 보존도 되고 외국인들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서 달라짐을 이렇게 보여주게 해가지고 전시용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복궁에 건물이 공식 다 허물고 일본이 그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한국의 식민지를 만들면서 가장 추구했던 그 배경이 된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일선동조론이라고 해요. 일선동조론.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거의 윤종을 동일합니다. 특히 그 일본의 지배층들은 뭐 저기 북쪽이나 이런 뭐 피지배층은 모르겠지만 지배층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압니다. 백제 유민들이 가가지고 그 최초로는 뭐 신라도 가고 그 다음에 고구려도 가고 그 최초로는 청동기도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청동기도 넘어가고 가야가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했고 일본은 왜 한국하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일본은 철강석을 개발할 줄 몰랐습니다. 철강석을 그 채굴 해가지고 그걸 무기화하고 쇠를 가공하는 능력은 거의 이제 7세기쯤 와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야는 어떻습니까? 뭐 일제감치부터 철기문화 일찍 꼽혔죠. 야로 이런 게 많이 이제 개발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강가야는 사실은 뭐 후대에 만든 말이고 가락국하고 계속 처음에는 교통하다가 가락국이 고구려에 멸망하니까 가락국에 이미 유민들 다 일본을 다 건너갔습니다. 가락국이라는 게 지금 김해에 금강가야를 말합니다. 일본을 다 건너가고 도망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이은 국가가 가라국입니다. 가라국이 어디냐? 대가야죠. 대가야라는 말은 없습니다. 후대에 만든 말입니다. 그는 가라국이 그걸 이제 가야 연맹체의 그런 지위를 대표격을 이제 지위를 물려받아가지고 일본하고 교통하고서 연기하는 왔다 갔다 하는 자기들 혈통들이 가서 그 일본을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 사촌이 일본에 있어요. 뭐 10촌이, 9촌이, 뭐 8촌이 일본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왔다 갔다 하고 야 우리 좀 여기 이번에 뭐 우리 뭐 좀 지어야 되는데 아니면 어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좀 창이나 뭐 칼이 없다. 그 당시 이거 쇠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트라우스 보내라. 쇠 이렇게 좀 가공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 사람도 이거 살고 그렇게 그냥 아무 무슨 장비 없이 왔다 갔다 했는 겁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일본은 뭐 무슨 뭐 임나 가야 그러면서 자기가 통치했다 그러는 엉뚱한 소리 하는데 약간의 우리는 이제 일선 동조론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걸 식민 통치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한국 사람 잘 몰라요. 일선 동조론 듣긴 들었는데 뭐지 이런데 일본은 그 조선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조선 이전에 고려시대 뭐 그 이전에 통일신라, 삼국, 가야 같은 민족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조선은 같은 조상이 같다. 근데 조선이 와가지고 나를 망쳤다. 그 조선을 우리가 멸망시키고 과거에 양국이 부흥했던 같은 조상을 공유했던 그 시대로 돌아간다. 그 시대 영광을 되찾자. 이게 일선동조론인데 그러니까 일선동조론의 전거품이죠. 이게 자기 일본 애들의 조상들이 만들었다.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에도 그 신라계가 많거든요. 진화성이라는 사람도 있고 잘 아시는 호류지 이런 것도 일본의 신라계가 만든 절이잖아요. 불상 엄청나게 많은 국보 불상 많은 거기 절이. 그래서 그런 만행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거 옮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걸 새로 도로를 저쪽으로 바다 쪽 동해 쪽으로 내가지고 도로를 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게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서울로 들고 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능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소식이 알려지니까 경주 사람들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산되고 다른 남산 같은 데 뒤져가지고 남산에서 이제 그 불상을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은 그런 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건데. 그다음에 불국사도 우리나라 절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그다음에 불교적인 그런 원칙이나 원리가 다 아주 적용된 그런 절입니다. 근데 이것도 1900년 초에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여기 제 생각에는 뭐 상추나 이런 거 다 길렀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자기들 뭐 황태자 이런 애들 와가지고 이게 건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의성. 이게 이제 뭘 형상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얼굴이 햇대니까 그 석가모니 시타르타가 어릴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따라 들판에 나왔는데 벌레가 고통스럽게 있고 그걸 새가 쪼아먹고 이런 식의 세상에 그런 고통과 번뇌 이런 걸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내가 출발해야 되는 마음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어릴 때에 고뇌하는 그런 모습을 담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미륵보살이 미래불이라고 미륵보살이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래불, 부처가 여러 종류가 많은데, 그래, 미래에 내가 다시 세상에 나와서 중생을 구제할 것이다. 그렇게 고심을 한다. 그런 미륵불 신앙이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기 형성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사. 반가는 이렇게 다리 하나 올린 게 반가죠. 사유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붙였는데,
이게 603년에 진평왕 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우리 기록이 아니고 일본 석기에, 일본 석기 603년에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진평왕 때인데, 진평왕은 선덕경 아버지죠. 그 성덕 쇼토쿠 태자, 일본의 성덕 태자라고 유명하죠. 그 우리 한국계이면서 또 일본의 실권자, 천황 말고 그 당시 일본 실권자였었는데, 그이가 아주 훌륭한 조각상을 하나 얻어서 그 진화성한테 맡겼다, 보관 잘 이렇게 모시라고 맡겼다, 이런 내용이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진화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광용사 호리지를 처음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절에 이걸 모셨는데 일본 국보 1호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언제 만들었다 달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두 개가 똑같은 공방, 똑같은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나무인데 적송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춘향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춘향목이 저 울진에 있는 그 소나무잖아요. 그게 재질이 그겁니다. 한국에만 있는 소나무 재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건너갔다, 그건 확실하고. 근데 얼굴 똑같잖아요. 똑같아서 신라시대에서 같은 장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선물이 됐다. 근데 그 연도가 603년이더라. 그래서 이걸 603년 죄송합니다. 603년 신라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이건 나무는 깎기가 쉽죠. 만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게 주저하는 게 이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주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우수하고요. 이것도 대한민국 명품 뭐 5개 꼽으면 반드시 들어갑니다. 전 세계 박람회, 죄송합니다. 자꾸 박람회를 해야죠. 전시회 하면 그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 뭐 대한민국 대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국보 대전 이런 거 하면 일단 첫 번째로 꼽힙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는 반드시 보내줘야 된다. 순서를 내기 이것도 꼽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충 다 거절하고 진짜 중요한 전시회 보내죠.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대형 박물관 있는데 큰 데 같으면 우리 보내지만, 근데 뭐 작은데 그런 데까지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다가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좀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가장 선호하는 뭐 대한민국 국보 중에 하나고요. 고려불화도 1980년 이전에는 고려불화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일본에 다 가져갔습니다. 일본 애들이 싹 다 가져갔는데, 그 일본 애들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불길의 색채가 있으면서 약간 이런 참선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선호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일본이 다 가져갔는데, 이거를 일본의 한 교수가, 그 사람들이 자기 소장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국적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거 아니냐, 원나라 거이 싶다 이렇게 추정만 했었고, 원나라 추정 이렇게 됐죠, 국적이. 일본 사람이 고려불화를 한국 불화를 연구해가지고 이게 고려불화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 일본에 대부분 다 있는데 뭐 수백점이 있습니다만, 일본에 또 미국이 또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유럽에도 좀 팔아먹고 각국이 좀 분산돼 있었는데, 대부분 일본을 갖고 있었는데, 요거는 그 리움 아시죠? 그 리움에서 그 이병철 회장이 사온 겁니다. 근데 저번에 이건희 그 컬렉션 해가지고 다 이제 기증을 했잖아요. 요거 빠졌습니다. 요게 빠졌어요. 아미타 1의 3존 불화인데, 이 실제로 깜짝 놀랍니다. 13세기, 14세기 이때쯤 만든 건데도 뭐 너무 색채가 화려하고 구성도 이런 것도 보면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건희 명품에 컬렉션에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정말 A급은 뺐습니다. 조금 더 나오는
저기 대가야 금관도 뺐고요. 몇 개 진짜 그 아까 말씀드린 국보 10개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뺐습니다. 빼고 뭐 나머지는 다 이제 기존에 했지만, 그리고 고리고라도 대한민국 대표하는 국보입니다. 뭐 청자는 여러분 뭐 잘 아시니까 이것도 리움 소장품입니다. 이것도 뺐습니다. 몇 개인지 아시기 딱 보면 알잖아요. 알짜배기는 다 뺐고. 다는 빼는 건 아닌데 정말 특급을 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강전도 빠졌잖아요. 금강전도. 인왕 제sek도는 포함됐는데 금강전도를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운항문 매병, 그 상감 운항문 매병,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그렇게 됩니다. 이거 뭐 매실줄 이런 거 매실줄 담거나 뭐 여기 그 매화꽃 꽂았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매병입니다. 매병, 매화병. 이거는 이제 강화도에서 독을 했는데 일본 애들이 아마도 최충원의 아들이 최우잖아요. 최우가 이걸 12세기 중엽에 만들었는데 최우는 이제 그 후대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침략기니까 후대 사람인데 워낙에 명품이니까 최고 권력자가 소장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 죽으면서 무덤에 묻었는데 일본 이제 도굴꾼들이 이걸 팠습니다. 최후의 그 무덤을 팠는데 요 뒤에 보면은 얘들은 이제 그 자기를 팔 때 침을 가져가는데 큰 침을 그 국질을 해가지고 자기가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무덤에 그 뒤쪽에 보면은 그걸 찔러가지고 깨진 자국이 있습니다. 뒤안 보이는데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자기를 뭐 예리하거나 쇠로 때리면은 표면이 깨지잖아요. 뭐 그런 흔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능가할 만큼 아주 우수한 청자중은 1등, 특급의 특급. 물론 이것도 잘 만들었지만 청자도 대표를 못 보고 이거는 백제시대 그 위덕강 때 만든 거거든요. 이거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죠. 백제대 향로라고요. 여기 봉황이고 여기는 신선들이 사는 신선도 있고 신비한 동물들도 살고 냇가도 있고 이렇게 백제가 이거 어떻게 추구하는 그 당시에 도교나 이런 데 추구하는 이상향입니다. 이상향. 그래서 백제가 영원불멸이 오래 지속되게 해주시오. 그런 의미를 담았는데 용이고요. 용, 봉황.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그 향로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 좀 있고 이런데 중국에서도 있죠. 물론. 근데 그 중에 제일 큽니다. 이게. 제일 큰데 이걸 왜 만들었냐. 성왕이 굉장히 이제 백제에서는 절대 군주였습니다. 힘이 세는데 진흥하고 싸우다가 이제 목이 잘려가 죽었죠. 죽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백제의 왕권이 약해지는데 자기 아버지 추모를 하기 위해서 이 향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자기 아버지 추승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이걸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왜 이건 또 뭐냐? 여기가 물통입니다. 물통인데 흙이 들어가가지고 대충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요거 이제 요 근처에 주차장 건설하다가 사비성 근처에 주차장 건설하다가 이게 발견됐습니다. 근데 왜 물통에 들어가 있냐? 그게 웃기죠. 그러니까 660년에 백제가 멸망할 때 이 절터, 능산이 절터를 이제 당연히 신라군이 치돌아오고 또 옆에 당나라군이 치돌아오면서 막 약탈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들고 와가지고 누구 훔쳐가든지 아니면 저거 뭐야 저거 해가지고 부셔버릴 수도 있으니까 급하게 물통에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전쟁하고 지나다니고 발로 차고 이러다 보니까 물통도 깨지고 더 피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존된 겁니다. 이것도
뭐 명품 한 5개 꼽으면 들어갑니다. 또. 요거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보. 국보를 갖다가 가치를 정할 수가 없죠. 국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걸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거래가 가능한데 한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에 반출을 못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백제 대항로를 들고 있어요. 제 소유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뺏을 수는 없잖아요. 내 거니까. 정당한 방법이 해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못 뺏으니까 대신에 주기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나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팔면은 어느 사람한테 팔렸는지 그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고 할 수 있지만 절대 해외로 반출은 안 됩니다. 무조건 불어됩니다. 딱 물론 이제 뭐 싸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뭐 밀반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뭐 인천 뭐 어디서 좀 사람 없는데 한정한 데 가가지고 배에서 실어가지고 뭐 일본에 반출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다 걸립니다. 옛날 난중일기도 일본의 한 사람이 그 난중일기를 가격은 내가 아무리 불러도 다 쳐주겠다 이래가지고 난중일기 살라고 했어요. 일본에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도둑놈이 현충사 들어가서 훔쳐가 나왔죠. 나와가지고 사라졌으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난중일기가. 근데 부산에서 적발이 됩니다. 그 이제 일본 넘기려고 하다가 그 잡혔는데요. 그 난중일기 훔쳐가려는 놈, 일본 놈도 있으니까 참 의의가 없는데 하여튼 국외로 반출하는 거 외에는 개인 간에 본인 소유면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국보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냐. 아까 제가 언급했던 저런 것들 뭐 백제 대항로 100억 하겠습니까? 뭐 50억 하겠습니까? 근데 저기 삼국사기에 저 근처에서 비슷한 유물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언제 만들어졌다는지 그게 이제 그 날짜가 확인됐거든요. 연도 확인되고 누가 만들고 또 무슨 목적으로 만들고 그런 거 다 압니다. 백제 대항로는. 백제 대항로는 얼마 좀 하겠습니까? 소유한 사람이 가격을 제시했을 때 팔려는 의지가 있으면 팔겠죠. 근데 지금 부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국립부여박물관에 한 10조쯤에 걔도 팔겠습니까? 안 팔잖아요. 저도 만약에 소장하고 있으면은 한 1조 준다 그래도 안 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여기 이제 훈민정 해례본인데 1943년에 안동에서 광산김씨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던 겁니다. 안동의 광산김씨 가문에서 광주김씨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던 건데 그걸 이제 그쪽에 사이가 공산주의자입니다. 근데 이제 지하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데 돈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자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이거 가져 나와서 사이라는 사람이 처가의 귀중한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간송한테 찾아간 거죠. 이거 팔 테니까 사라 이런 게. 간송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존재하는 줄 몰랐거든요. 유일하게 실록이 나옵니다. 실록에. 그리고 이제 그 사이한테 물어보니까 광산님이 사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처가의 조상에 세종 때 이제 뭐 공신이 있어가지고 세종이 이거 펴내면서 이제 받았다, 하사 받았다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집안에서 전해 내려왔고, 근데 앞에 두 장이 찢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훈민정음, 국지어음 이렇게 돼 있는데 나라 말씀이 중국어 다 이거잖아요. 요거는 찢어지고 없었어요. 왜 찢어졌느냐? 연산군 때 업무를 엄청나게 탄압을 했죠. 연산군 때. 그때 표지하고 요 앞에 거하고 찢어가 버렸습니다. 표시 안 나게. 근데 요거는 간성이 사서 그 실록의 그 내용을 보고, 실록의 내용 똑같이 나옵니다. 내용이 서문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거 그대로 뺏겨가지고 받아 적어가지고 복원한 겁니다. 두 장을. 그래서 이제 안에 사용 어떻게 하는지 뭐 원리나 사용 예 이런 한문의
한글의 사용예 이런 걸 이제 적어놓은 거죠. 그럼 간송 전쟁필 전쟁 펴지고 난 다음에 6.25 때 다른 건 다 그냥 그 열차편으로 부산을 보냈거든요. 간송이 자기들 유물 많잖아요. 그전에 그 청자도 있고 뭐 신일목 그림도 있고 그 김웅도 그림도 있고 많거든요. 그런 거는 다 열차로 보내고 얘만 자기가 이제 가슴에 품고 그렇게 피난을 갔습니다. 그만큼 아끼던 이제 국보잖아요. 근데 세종대왕 이걸 이거 만든 사람은 집현전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기 나옵니다. 그 실록에 그 상이 신이 28자를 새로 만드시니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집현전 그때 부제학이라는 게 집현전 책임자입니다. 최만리가 죽어라 반대했거든요. 집현전 책임자가 반대를 했는데 집현전 학자가 누가 그걸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집현전하고 한글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세종대왕이 이걸 왜 만들었냐? 세종대왕이 보면 저도 보면 약간 저런 게 있어요. 그 집착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때 김부 제가 이름이 어떤 그 한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이 자꾸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일반 평민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발생해서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 당시에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는 이거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연쇄살인 중에 한 200명 죽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을 예를 가르쳐야 된다 진짜로. 효나 충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자를 못 읽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고시고시 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문자를 하나 발명을 한 겁니다. 그게 한글입니다.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중국하고 한자를 언어도 다르고 이런데 일상생활에서 불편할까봐 한글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이게 부모를 섬기고 충효 이런 쪽에 이제 교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한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어문학도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딸하고 아들 문정하고 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심고심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한글입니다. 그 실력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사람은 이제 주한미군인데 합천 해인사 방문했다가 경판 들고 나와서 이런 것도 있다가 이제 보이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 담배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랬다가는 그냥 난리가 났겠죠.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이거는 어떻게 사진을 남겼었지? 본인이 찍으라고 했는데. 자기들 이제 기념 한다고 찍었겠죠. 근데 이제 시절에는 저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들고 개인이 할 수가 있었나 봐요. 네네. 지금은 어림도 없잖아요. 어림없죠. 심지어는 일단 나오지만은 저희들도 어릴 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첨성대 쫙 올라가 찍은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탑큰 데 이런 데 보면 깨 같은 거 말리고 이런 것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기는 안 좋은데 그래도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문화재나 국보를 어디 창고에 가둬 놓고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1500년을 버텼는데 돌들이 아까 봤던 탑들이 1500년을 버텼잖아요. 들판에서. 앞으로 1500년 더 버틴다고 해서 돌이 딸습니까? 따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너무 심하면 수리 보수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아무도 못 보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다.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모든 국보나 조상이 물리준 거는 우리가 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가서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수리할 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석굴암도 마찬가지죠. 특정 종교가 그걸 다 독점을 해가지고
우리도 가면 잘 보이지도 어떨 때뭐 들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저는 볼 때는 그게 특정 종교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자산이지. 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제가 요번에 책 쓰고 있는 거는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이제 문화재를 소개하는 책을 쓰는데 그 중에 국보로 진정이 돼도 하나도 문제가 없는 그 위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직도. 그걸 왜 국보로 지정하지 않느냐. 국보로 지정된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걔들 번호를 붙여놨어요. 번호 이상한 번호를 붙여놨는데 그건 국민들이 모르고 자기도 관리용 번호죠.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국보로 지정되면은 와서 간섭하는 사람이 많아요. 문화재청에 와서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간섭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해외에 우수한 좋은 문화재를 이렇게 갖고 와서 전시를 하려면 우리도 줘야 돼요. 우리도 빌려줘야 된다고요. 서로 왕래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보를 아까 말씀드린 해외 반출할 때는 엄격하게 심사를 받습니다. 국가에. 그러니까 아까 방가사회상 뉴욕 매트에 출품할 때 그냥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갖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물관에서도 국립박물관에서도 자기 허가를 받아야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럼 허가 올리면은 이번에 대형 박물관을 전시하려고 하는데 좀 나가게 해주시오. 안 돼. 또 뉴욕 매트 저기서 여기 그 한국 갈래리가 엄청난 큰 전시를 하려고 그런다. 가도록 해주시오. 안 돼. 그렇게 하니까 가급적이면 국립박물관은 국보 신청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놔뒀다가 끝까지 아꼈다가 국보 아니면 쉽게 나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알고 또 아무 때나 가서 국보를 볼 수 있고 만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본다고 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돌 같은 경우 밖에 있으면 비 맞고 이러면 이렇게 곰팡이나 이끼 같은 게 묻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가서 또 수리하는데 매년 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십 년, 심지어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원래 있던 장소에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은퇴라고 들어가서 그걸 듣고 보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보에는 이런 무궁무진한 역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국보를 이해하고 또 보고 이렇게 해야지 재미도 있고 이 국보가 가진 의미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동래부사 접외사도입니다. 외사. 일본 사신들이 와서 이제 우리하고 같이 거래를 통교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년에 주기적으로 와서 인사하고 또 이제 동래부사를 이제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국왕한테 인사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거죠. 동래부사 접외사도. 네, 동래부사가 외의 사신들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림의 뜻이. 동래부사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왜 이걸 표시했느냐면 우리 이제 8만 대장경을 지금까지 우리 합천에서 가면 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당연히 있겠거니 생각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조선은 유교 국가잖아요. 성리학 국가니까 불교를 탄압했습니다. 일본에서 아차 이때구나. 이걸 가져가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불교를 가져가려고. 대장경이 뭔가 하면은 모든 불경, 우리 잘 금강경 해가지고 불경도 많잖아요. 불경들을 여기 다 집대성한 겁니다. 집대성. 중국에서 나온 모든 불경을 집대성한 게 대장경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경,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경, 여기서까지 무슨 경, 무슨 경이 아니고 모든 그 불경이 다 있습니다. 대몽 항쟁기에 만들었다는 잘 아는 거고 어쨌든 그 이후에 일본이 이거를 가져가려고 협박도 하고 조선 초에 실록 보면 맨날 이 얘기밖에 없어요. 태종 때 세조 때 이때 와가지고
외인들 뭐 외 사신들이 뭐 40명 와가지고 이거 달라고 간청을 하고 뭐 신기한 보물을 갖다 바치고 뭐 심지어는 뭐 그 외부들 잡아가는 포로들도 데리고 와서 하고 또 외부 소탕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우리 했다 그러면서 이걸 달라고 거의 한 뭐 실록이나 이런 데 기록, 각종 기록에 단체로 이게 이제 사신들이 외 정부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일본 사신들이 와서 그런 요청한 건이 기록이 40회 이상 됩니다. 40에서 50회 사이. 기록이 그런데 실제로 와서 엄청나게 더 많겠죠. 심지어는 와가지고 그 무력으로 막 행패도 부리고 했다고. 그리고 뭐 약간 뭐 소동도 부리고 뭐 점령하고 뭐 여기서 사람들 해축을 하겠다 뭐 요즘 같은 뭐 대목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 조정에서 막 계속 고민을 합니다. 저걸 주자. 나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주는 게 맞겠다. 이러다가 결론은 또 그래도 좀 놔두는 게 일단 놔둬보자. 이렇게 결론 나고 또 와서 소동 피우면은 이번에는 주자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겨우 이때 안 갔어요. 어쨌든 안 갔어. 안 갔는데 임진왜란 때 요걸 또 일본 애들이 노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는데 이제 일본은 서울 올라오고 일본은 저쪽으로 와가지고 경남 쪽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에 또 그 이제 그쪽 경남하고 또 이쪽에 호남은 또 이제 외국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결정적으로는 우리 곽재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의병장이 일어나는데 곽재우가 여기서 이거 지켰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지키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현풍하고 저 경남 쪽으로 진출해오는 일단 해인사 쪽으로 진출하는 그 길목을 막아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호남을 가는 그 길목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 해인사 또 여기 그쳐 있지만은 거기서 곽재우가 외국을 막아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켰습니다. 그래도 불이 한 7번 났어요. 대화재가. 그런데도 유독히 이걸 안 탔어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때 폭격을 그랬잖아요. 공비들 있다고. 북한군들 잔당들이 있다고 폭격을 하는데 그것도 폭격 장군 이름 있잖아요. 그 김머식 장군이 있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저 대단히 있는데 폭격 못한다. 이래가지고 막은 게 2번 있습니다. 2번이나 있고 화재도 그렇게 피했고 일본이 그렇게 가져가려 했는데 결국은 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저거 줬다가 또 뭐 저좀 뭐 그래도 뭐 불교 쪽에서는 나는 뭐 의미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냥 뭐랄까 보류 이렇게 했던 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진짜 이건 기적같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주에 가면 우리 또 여기 잘 가십니까? 분황사. 분황사가 옆에 황룡사 옆에 좀 비켜나 있어요. 사람 잘 몰라. 근데 경주 가시거든. 지금 모습은 이거죠. 이런데 경주 가시면 꼭 한번 찾아가서 보십시오. 정말로 멋집니다. 이 모전석탑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벽돌 같죠? 벽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털에 넣고 뭐 시멘트나 이런 거 넣고 이제 찍어내는 게 벽돌인데 그래가지고 구워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모는 모방한다는 거죠. 저는 벽돌 전자입니다. 벽돌을 모방해가지고 돌을 이렇게 깎은 겁니다. 돌을 깎아서 쌓은 거죠. 원래는 여기 3층밖에 1층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붕 1, 2, 3인데 원래는 이게 9층이었습니다. 9층. 불교는 짝수는 없습니다. 아까 전에 원각사지하고 경치자 10층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10층이 아니고 11층, 13층설도 있습니다. 13층설. 불교는 홀수만 합니다. 짝수는 안 하고요. 근데 이 상태를 보십시오. 이거 조금 뭐 전탑이다 또 보니까 틈새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씨 같은 게 날라와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박히면은 이렇게 나무가 자라납니다. 그 참 이게 1900년 초에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분황사는 선덕여왕 때 만들었는데요. 향기죠. 향기. 그 다음에 황은 황제할 때 황제입니다. 그 향기 나는 황제의
그 절이란 뜻이죠. 분황사. 선덕여왕은 최초의 여왕이잖아요. 거의 한 60대 가지고 즉위했습니다. 아버지가 엄청나게 오래 통치를 해서 그 할머니 때 이제 즉위를 했는데 중국에서도 뭐 여러분 일화를 잘 알죠. 그 당태종이 모란봉 해가지고 저 향기 없는 꽃이구나 이렇게 이제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 애도 없으니까 여자긴 여자인데 향기도 없는 여자다 이렇게 이제 놀리니까 그 놀리죠. 그 다음에 여자니까 신하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뭐 좀 무시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덕여왕이 이런 뭐 큰 어떤 이런 사업들을 많이 벌립니다. 분황사. 내가 왜 한기가 없느냐? 한기가 있다. 한기가 있으면 나도 형제다. 그러니까 지은 겁니다. 그 당태종한테 내가 한기 없다 그러는데 나 한기도 있으면 심지어 형제다. 이래가 분황사. 그걸 기준해서 선덕여왕이 지은 거고요. 그 역사는 항상 우리가 왜 분황사지? 이름 희한하게 분황사. 그런 연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 연결시키면 그래서 국보가 의미가 있고 국보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국보를 이해할 때는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오는데 첨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첨성대. 첨성대 모양이 우물 닮았잖아요. 우물. 그 다음에 모양이 또 마야 부인, 그 시다라타 엄마 마야 부인의 몸통처럼 이렇게 좀 콜라병처럼 이렇게 아주 뭐 글래머합니다. 그런 모양을 왜 했느냐? 신라를 세운 사람이 박혁거스인데 박혁거스가 태어난 게 우물입니다. 우물. 나정이라고요. 나정이니까 우물 모양을 했는 거는 나는 박혁거스의 후손 그 계승자다. 너들 무시하지 마라. 여자지만 난 박혁거스의 계승자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불교가 굉장히 성행을 했으니까 신라왕들은 자기가 다 부처라고 했습니다. 부처. 성적불 이렇게 왕적불 해가지고 왕은 부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선덕여왕도 자기가 부처라 생각했거든요. 했는데 모양을 이제 마야 부인 형태의 몸통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그 부처의 계승자다 그런 의미로 이제 첨성대를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이 반대한 남자들 이런 기존 귀족 지배층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막 이렇게 왕권을 내세우려고 엄청 노력해가지고 이런 건축물 같은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분황사도 그 일환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애들이 탑 주변에서 이게 지금 물이잖아요. 물놀이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이게 무슨 탑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보물 이호는 흥인지문. 보물 기호는 뭐겠습니까? 원각사. 아니요, 보물 기호는 저겁니다. 저 흥인문. 저 종이 뭐죠? 종각이 있는 종구 뭐죠? 원각사터가 그 국보원 있는 거. 국보고. 보신각. 보신각이 보물 이호고 죄송합니다. 보물 이호고. 보물 3호가 이거거든요. 원각사 10층 성탑이 있고 그거는 국보 2호고요. 요거는 보물 3호. 그걸 누가 어떻게 언제 만들고 누가 만들고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다. 그걸 비석이 적어놨습니다. 원각사 B.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탑골공원입니다. 옆에 보면 이제 원각사 10층 석탑이 중간에 뚝 떨어져가지고 반토막 나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원각사 탑 B에 탑 비석에 이런 주변에 웅덩이에서 애들이 나와가지고 물이 고여있고 옛날에 물이 이렇게 집 근처에 있거나 물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역적들은 죽이고 땅 다 뺏고 그 집 다 허물고 그 파가지고 연못을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걸 굉장히 연구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불교를 탄압했을까? 이것도 불교잖아요. 그 세조 때 만든 불교 탑이니까 그 조사해볼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는 이게 다 땅이 낮았었는데 여기 좀 올라와 있었죠, 그죠? 올라와 있었는데 주변에 아까 전에 집 지을 때 땅을 돋운 겁니다. 땅을 돋아가 집을 짓다 보니까 주변에 여기만 탑 주변에는 땅을 돋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이제 웅덩이 형태가 비왔으니까 비온 뒤에 물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물 보이니까 애들은 뭐 놀 데도 없고 그러니까 장난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런 부분 좀 튼튼하죠. 이게 국보 3호 원각사 탑비 이게 좀 길쭉한데 이게 이제 아까 옆에 그거 옆에입니다. 원각사 탑비 옆에 있는 원각사 10층 석탑. 근데 원래 중간에 바통을 놔가지고 여기 밑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세조 때 원각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인상고 때 세조의 손자죠. 성종 정손자죠. 정손자 때 그 원각사에 장학원을 설치합니다. 장학원 뭐랄까 이제 지금 같으면은 그 학생들을 키우고 그 노래하는 학생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공연도 하고 하는 일종의 뭐 국립국가하고 비슷한 데입니다. 그걸 설치하면서 원각사를 허물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빡 잘라가지고 이게 길쭉하게 있으니까 서울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 재수없다 해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옆에 내려냈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아까 전에 옆에 있는 탑비 그거는 물 보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군들이 와가지고 그제서야 기중기 동원회가 이걸 올렸습니다. 46년도에. 지금 자른 걸 46년도에 그 새로 그 복원한 거예요? 네.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삐뚤하니까 옛날에는 고층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불교탑이 삐쭉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뭐 불경설 때 세웠다 해가지고 이걸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여기 탑 이름에 아까 원각사 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탑 끌고 오는 거. 근데 요거 똑같이 생긴 거가 경복궁에 옮겨놓은 게 있어요. 경천사지 10층 탑. 경천사 11층 탑인가. 그걸 지금 국립박물관에 국립중앙발굴용산에 네. 그걸 옮겨놨습니다. 실내에. 그 두 가지가 헷갈리네. 헷갈리실 거 없고요. 생긴 건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 거기 경천사가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큰데 경천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개성에 있었습니다. 개성에 경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왜 세조가 이걸 똑같이 이렇게 모방해가 만들었냐? 태조하고 정종하고 태종하고 태종도 그렇죠. 이 사람은 다 개성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조선 건국은 난 다음에도 경천사로 왔습니다. 경천사가 가지고 국가적인 불경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세조 입장에서 조상에 대한 조상들 저렇게 그 경천사를 좋아했고 경천사 거의 사실은 뭐 조선 왕실의 고려 왕실의 절이기도 하고 조선 왕실의 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조도 불교는 독실한 불교 신자죠. 세조도 그러니까 조상들을 위해 가지고 태조를 비롯해 조상들을 위해 가지고 경천사에 있는 탑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서울 시내에다가 아이고 그 멀리까지 가시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 그 조상들도 모시고 또 뭐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자.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다가 도성 한복판에다가 이걸 지은 겁니다. 똑같은 생긴 건 똑같습니다. 모양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렇고 용산에 박물관 있는 것도 똑같이 그 옮겨. 네, 여기 10층이에요? 12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층인데 실제로는 불교는 짝수를 안 쓰기 때문에 11층이든 13층이든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뭐 경천사 10층 석탑인데 옛날에 그 경복궁에 있던 그때 모습인데 지금은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에 모양이 똑같잖아요. 두 개가 뭐 다를 거 없는데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옛날 일본 놈들이 탐을 내가지고 훔쳐갔던 겁니다. 일본에 훔쳐갔다가 그 조선 총독이 이걸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원래 상태로 갖다 반납해라. 이래가 막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조선 총독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일본에서도 거의 조선 총독 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우리나라에 뭐 같으면 뭐 총리 반 밑에 정도 그 정도로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 이제 이거 훔쳐갔던 사람이 자기 마당에 조립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계속 총독이 왜 그 훔쳐갔냐 다시 반납하라 해가지고 일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와가지고 경복궁에 해놨다가 이제 해방이 된 거죠. 이렇게 경복궁에 재현해놨다가 그래서 이제 수리해가지고 지금은 저쪽으로 박물관을 옮겨가지고 거기 이제 안에 가면
용산박물관 가면 안에 중간에 삐쭉 올라 있습니다. 실내 안에. 두 개 헷갈립니다. 헷갈리게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국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역사를 새로 쓰는 경우도 많죠. 이게 이제 대가야 금관. 아까 여기는 가라국의 이제 유산인데 경주 외에 금관이 나온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 금이라는 거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이 귀한 금속입니다. 근데 경주에 6개의 금관이 나왔잖아요. 뭐 천마총, 그 황남대총, 뭐 저기 저 남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저 북분이죠. 북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금룡총, 뭐 금관총 해가 총 6개가 있는데 신라 금관은 가야 금관입니다. 이것도 리움 소장인데 이것도 저기 기증 안 했습니다. 이거 이제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엄청나게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오면은 이거부터 야 그 금관은 뭐 밤새 문제 없냐? 이것부터 물었답니다. 그 정도로 귀하게 생각했고 오면은 이제 하루 종일 저거 만지작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병철 회장이 너무 아끼는 거니까 이제 이건희 이제 삼성가에서 이걸 이제 기증을 안 했습니다. 뭐 보기는 단순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참 이런 게 만들 수 있을 정도 되면 국력이 굉장히 좀 되는 거죠. 되고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이병철 회장이 사주를 해가지고 도굴 한 겁니다. 대가야 고문군에 가서 도굴 한 건데 워낙에 그 당시에 뭐 이병철에 대한 이 정계나 관계에 영향이 세니까 선의 취득으로 나중에 인정을 받았어요. 이 도굴꾼하고 이병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병철도 모르고 샀는 거다. 그래가지고 법정 법관이고 판사들이고 뭐 검사들 다 자기 편인데요. 그래가지고 선의 취득을 이제만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 근데 대가야라는 게 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초기에 그 백제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을 통치하기 전까지 사실상 일본하고 굉장히 교류도 깊었고 가야하고는 같은 국가 제 생각에는 사실상 연맹입니다. 우리 가야 뭐 연맹도 있다 그러잖아요. 각 지역별로 뭐 영산강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 국가들 소국도 있었는데 일본도 소국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뭐 천안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소국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국가라는 개념이 아니고 뭐 유럽 집안끼리 요즘 같은 유럽 집안들끼리 뭐 서로 왕래하고 이런 수준이는 정도입니다. 또 혼인도 하고 또 여기 전쟁을 하면 야 우리 군사력이 조금 부족한데 당신들 와서 좀 한 뭐 몇백 명 보내라. 얘가 또 보내가 전쟁하고 이런 형태인데 대가야 여기도 일본에 철을 계속 공급을 했습니다. 대가야 고령이죠 고령. 고령 보면은 이제 낙동강탄을 쭉 올라오는데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강이 굉장히 이게 교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강도 마찬가지고 특히 낙동강은 이 단차라 그럽니까 이게 뭐랄까 경사가 이렇게 높지 않고 그냥 유유히 그러니까 배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한강 같은 경우 보면은 저기 옛날에는 팔당인데 거기는 굉장히 경사가 급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내려오는 걸로 활용하고 올라갈 때는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남한강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준양모 이런 거 대구에 공사하면은 거기서 배에 뛰어가지고 쭉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 용산 위에 뭐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구로 가져가고 뭐 주요 건물 지을 때 이런 장소에서 이제 했는데 낙동강은 그렇게 막 물살이 세거나 이런 데가 없었는데 배가 뛰기 쉬웠고 그래서 쭉 올라가가지고 일본 애들도 그 물길 따라 올라와서 대가야 고령에 거기까지 와서 교류하고 이랬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그 고령의 이런 뭐 가야 고분들을 발굴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고향이 대충 이쪽인데 뭐 우리 할아버지들 이런 데 가서
노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뭐 이런 뭐 일본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신라 이제 홍남대 중 금관인데요. 신라도 이게 또 이야기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아 오늘 또 참 많이 길어지네요. 신라는 왜 이때 경주가 오시면 알겠지만 무덤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무덤이 크고 그 다음에 무덤 안에는 예외 없이 금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은 뭐하고 막 그냥 뭐랄까 뒤집혀있지. 금은 뭐하고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뭐 경주김씨들이 주로 경주김씨 초기 6왕에 국한됩니다. 그 매몰왕부터 해가지고 지정왕까지 매몰 마립간, 지정 마립간 6명의 왕에 국한되는데, 마립간이 마루 꼭지에 있는 칸이잖아요. 칸 중에 제일 1등이 마립간입니다. 근데 그런 저는 유목민의 용어를 쓰면서 그 다음에 이거 유목민의 금관입니다. 저쪽에 뭐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이거 똑같은 금관 나옵니다. 잘 아시죠? TV 많이 나왔으니까 거의 흡사합니다. 비슷한 뭐 출자형이고 뭐 새도 있고 뭐 또 사슴 모양도 있고 이런 형태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것도 금관이고요. 또 무덤도 거의 산만한 무덤, 구름만한 무덤도 똑같이 조성했습니다. 이때는 나중에 진흥왕이 서울을 정복하고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순수비를 박았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중국하고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는 북방의 흉노족 이런 쪽하고 몽골족, 특히 몽골족하고 연결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의 북방민족들의 어떤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가 뭔가 하면은 왕이 권위를 세워야 되잖아요. 권위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권위를 세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방법. 그러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신라 김씨들이 유목민의 후손이 아니고요. 중국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백제 때문에 중국의 법이나 제도를 못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초민족들하고 주로 그걸 이제 왕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를 그대로 받은 것뿐입니다. 신라 김씨들이 경주 김씨들이 형동의 후손이다 이런 썰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걸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풍왕 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교를 수행하죠. 그 다음에 중국의 법을 수행합니다. 법과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는 금관이나 이런 무덤을 크게 세워가지고 폼 잡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잘못했지. 법이 이래. 그럼 처벌받아. 그 다음에 불교에서 나한테 왕적 부주를 했어. 왕이 부처야. 그러니까 너는 나 왕의 말을 따라. 그러니까 다 통치가 됩니다. 이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법화왕 이후로는. 그러니까 법화왕 이후는 이런 무덤이 없어지고 무덤도 조그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무덤이 들판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산에 구석에 처박힙니다. 안에서 부장품도 별로 없어요. 들어가보면 도자기 몇 개 이런 밖에 없어지거든요. 묘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같은 나라 맞아져도 싶을 정도로 묘제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왕관의 시대는 왕관의 힘을 빌려가지고 왕이 권위를 세우는 시대이고, 그 이후에 중국의 법과 제도,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하면 북풍왕 때 2차단에 의해 불교를 수용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종교와 법에 의해서 왕의 권위가 자동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라져버립니다. 딱 6명의 왕 이후로는 없어졌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우즈베키스탄의 금관입니다. 비슷해요. 이렇게 무식하게 엄청나게 크게 무덤을 만들었죠. 이렇게 돌로 사람 머리만한 돌로 이렇게 밑에 다 채워놔 무덤 위에를 채워버려가지고 도굴도 안 되거든요. 이거 도굴하다가 옛날에 기계도 없고 이럴 때 도굴하면 이거 한 달 도굴을 해야 되거든요. 도굴 자체가 안 되면 다 눈에 띄니까. 그래서 도굴을 면해가지고 아주 부장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양에서 발견된 금제 띠고리, 흑대 버클입니다. 버클.
먹거리인데 이거 낭랑 시대의 유물입니다. 그 낭랑이 어디 있었냐? 왜 중요한가 하면 낭랑은 고구려의 아니 죄송합니다. 고조선의 수도를 멸망시키고 그거 만든 게 낭랑이거든요. 그래서 낭랑의 위치가 고조선의 위치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 낭랑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그 제야하고 뭐 강남 여기 이제 우리 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제도권의 학자들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근데 이런 것도 참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원래 초기는 이제 고조선이 굉장히 역사가 길잖아요. 초기는 맞습니다. 요동이나 요소에 거기 있었는데 계속 이제 이민족이 침입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거죠. 후기에는 고조선이 망하기 전에는 형편이 작아졌습니다. 고조선이 이민족이 지속적인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걸 평양에 왔는 겁니다. 와서 이제 결국은 한나라한테 망하는 거죠. 후기 그래 망했는 걸 그걸 계속 이제 뭐 위치를 따지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한나라의 버클 형태입니다. 이게 어디서 발견됐는가 하면은 평양에서 발견. 평양 발견되고 그래서 낭랑 시대의 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낭랑 유물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제야 쪽에서는 이거 다 세키노 다마시라고 이제 이 발굴을 총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중국 거 사와가지고 조사했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공개된 것만 낭랑 유물이 3,000점이 넘습니다. 그것도 좋은 걸로. 그 다음에 공개 안 된 거 하면 아마 수만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 북한이 발굴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뭐 고조선이 중국 본토에서 있었으면 좋겠죠. 좋은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유물이 안 나오니까. 아니 지금은 많이 나와 있어. 유물이 나와 있어. 갖다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유물 갖다 주시면. 유튜브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당국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유튜브도 그 개인이 그냥 혼자서 만드는 거니까 이게 그냥 그 이야기하면 뭐 그냥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혼자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 이제 그게 저기 한 것은 하여튼 뭐 과학이 되려고 하면 그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증 안 되는 거는 그 유물들이 거기서 나와 있어. 뭔 산인지 갑자기 생각. 갈색산요? 네? 갈색산. 하여튼 이게 낭랑의 유물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왜 낭랑이 평양에 하면서 뭐 그렇게 많은 유물이 났냐면은 중국 사람이 엄청나게 이주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만큼 많이 이주해 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의 역사에 끼어들어가지고 한국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우리가 이게 중국사고 낭랑은 중국사고 그래서 이걸 우리 역사에서 빼내야 될 생각이지만 물론 이제 한나라가 낭랑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고조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낭랑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 지금 같으면 거의 뭐 인구의 뭐 어마어마한 부분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여기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걸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식민지를 건설했잖아요. 근데 그게 중국 땅이 되냐 이거죠? 아니죠. 우리나라 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땅. 우리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민족이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렇죠. 일종의 대사관처럼. 아니 그건 대상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족이라는 건 한 국가라는 거는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문화나 정체성이 합쳐지고 융합돼가지고 지금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딱 떨어져가지고 뭐 한국민이라는 거는 뭐 5천 전에 있었고 10,000년 전에 있었다 이게 아니고 모든 다양한 문명들이 들어와가지고 인종들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게 중요한 거지
낭낭이 중국 맞죠? 한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국어가 됐냐고. 북한이 중국어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예로 우리가 백제 게이타이 천황이라고 그게 이제 있는데 그 사람이 백제 계로왕이라고 해서 계로왕 한성백제 있다가 그 고구려 남하하면서 최행단 있잖아요. 계로왕의 동생이 권지라는 사람이 있어. 권지. 그러니까 이제 장수왕이 밀려 내려오니까 이제 권지를 파견해가지고 외에 가가지고 군사를 좀 지원을 받으려고 이제 일본에 갔죠. 가면서 갔는데 결국은 군사를 못 데려갔어요. 못 데려오고 이제 서울에 있는 한성백제는 밀망하고 문주가 계로왕의 아들 중에 문주가 도망쳐가지고 저기 공주까지 내려와가지고 새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이제 웅진백제인데 만들었는데 일본에 건너갔던 권지는 군사력을 못 보냈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큰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들 5명 낳아요. 그 중에 아들 한 명이 일본 천황입니다. 일본 천황. 그 일본 사람 다 합니다. 게이타이 천황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은 지금 천황이 그 계보 하나라고 옛날 일본 생기면서부터 계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2,3천 년 동안 계보 하나라는 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일본은 대가 여러 번 끊겼습니다. 끊겼는데 지금 천황의 계보는 게이타이입니다. 게이타이는 남지의 아들 중에 한 명, 5형제 중에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이제 무령왕이 그 일본 천황가에 선물 하나 주는데 그걸 하나 줍니다. 그걸 남제왕의 장수를 기원하며 남제왕 남쪽의 백제왕이라는 뜻입니다. 게이타이한테 선물을 그렇게 줍니다. 그 일본이 지금 청동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다 갑니다. 한국은 그 부정해요. 한국에서는 일본하고 일단은 그 연결 관계를 끊어버리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일선 동전원도 그런 거 뭐 어디 있어? 우린 일본하고 종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쟤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절대. 임진왜란 정유제를 일으킨 목적이 뭔지 압니까? 옛날에 자기를 실지를 회복하자. 실지 회복이 정유제를 일으킨 원인입니다. 실지가 뭡니까? 잃어버린 자기 영토를 백제 땅하고 신라 땅하고 자기 영토를 회복하자. 이게 정유제의 목표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쭉 건너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한반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자기 일본 나라를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이제 나가는 뿐이지 똑같은 위치고 낭낭이라는 옛날에 그 세력과 국가와 한나라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면서 자기 따로 분리해가지고 국가를 형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역사는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길게 이렇게 봐야 되지 단편적으로 딱 잘라보면은 굉장히 오류도 많고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낭낭 발굴하는 장면이고요. 이 초상화, 아까 전에 초상화 우리나라 많다 그런 이야기 했고 이건 많이 봤으니까 태조 초상화, 윤두수 초상화 둘 다 국보입니다. 국보. 이거 이제 아까 진흥왕 수습이 여기 비봉이에 저는 이제 자주 갑니다. 여기. 지금도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건물만 좀 많다 뿐이지 거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멋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참 이게 경복궁 광화문 이 앞에 이제 광화문이 있고요. 이제 광화문 앞에 광장인데 일시시대 때 찍은 거죠. 관리가 안 돼가지고 자풀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쓸쓸하죠. 옛날엔 경의로에서 스케이트 타고 여기 이제 이 향원정에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아줌마들이. 이걸 이제 첨성대 이렇게 딱딱딱 붙어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여기 좀 사람 하나 붙어 있고 첨성대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삼성대 원래 이게 여러 가지 모양 형태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기록에 의하면 여기에 이제 정자가 하나 있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의 와다 유지라고 일본 기상학의 선구자 그 사람이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복원했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정자가 있었다. 여기 걸어 올라가가지고 여기도 이제 사다리 하나 놓고 여기 올라가서 이제 기상 관측을 했는 뭐 그런 모양을 와다 유지가 복원 재현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관의 국보라고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국보 지정이 안 됐는데 정말로 A급 문화재들입니다. 쇠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쇠로. 여기도 쇠로 만든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 2.4m 좀 되는데요. 요거는 8세기 통일시대 때 습관을 만들 때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쇠로 만들었는데 이게 외국인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와, 쇠로 불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당시에 금동이나 구리 이런 건 비싸니까요. 원래는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귀한 부처상은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금이 없으니까 금 색깔 내는 게 금동이잖아요. 주석하고 구리하고 섞으면 금색이 조금 납니다. 근데 그것도 구리가 엄청나게 귀한 금속입니다. 근데 쇠는 막 많이 나니까 청황성 흔하니까 내가에 쇠로 그 신라 말에 이제 쇠로 한번 부산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아주 잘 나온 거고요. 이거는 고려 초인데 고려 광종 때 만든 거죠. 광종의 무병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탐문이라는 성녀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 사진 국보를 지정해야 됩니다. 언제 만드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철불에 철로 만든 불상에 아주 그 발전 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탑인데 국보 아니고 보물인데 이거는 국보도 아니고 보물도 아니고요. 이런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장 국보로 지정해야 됩니다. 근데 놔뒀다가 이건 단골로 아까 방가 미륵보 금동 미륵보 방가 사유상 그거 못 나갈 때가 단골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어되면 얘를 보내고요. 그래서 지정 안 합니다. 국보로. 이 삼릉곡 석조 약사불 자상인데요. 이 새끼노 다다시 남산에 가가지고 이걸 몰래 들고 와 몰래는 아니죠. 그때는 이제 조선 총독부 박물관 직원으로 갔으니까 이제 지금은 경복궁을 거쳐가지고 저기 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국보 아닙니다. 남산에 있을 때 모습이고요. 멋있죠? 지금도 모양이 이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진회 회장 경복궁 지도 경복궁을 이렇게 다 허무트리고 여기다 건물 짓고 이런 건물 짓고 여기 이제 옛날 동궁터가 있어요. 동궁터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이게 조선 총독부 박물관입니다. 요거는 이제 경혜루 요건 건정전 요 두 개만 요 정도는 놔두고 나머지 다 허물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여기 복원이 좀 됐죠. 이런 쪽으로 작은 자경진 이런 데 복원되고 좀 해놨는데 그 주로 경주에 있는 그 불상이나 탑 같은 거 쭉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기다 막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진회를 했죠. 공진회가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확실히 일본이 식민지를 하니까 다르구나 조선이 옛날하고 많이 달랐는데 뭐 이런 인식을 심었게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여기 때문에 현재로 돌아가지 않고 유물들이 조선 총독박물관 여기 야외 또는 안에 이제 내부에 전시하고 있다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계속 있다가 김영삼 때 역사 바로 세기 하면서 용산에 중앙박물관 이제 만들면서 중앙박물관 다 이동시켰습니다. 이동시키고 일부는 실내, 일부는 야외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현지로 다 보내야 됩니다. 원래 있던 대로. 그 다음에 얘들도 금동자산이고 이거는 이제 금동 관음 입상인데 이런 것도 국보 지정 안 됐습니다. 이거 조선 초 고려 말인데 1333년인데 이거는 남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이상하죠. 나 처음에 이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불상이 저렇게 관능적이고 삐딱하고 좀 불량하게 저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나 이랬는데 이 라마교의 영향입니다. 라마교의 영향. 근데 라마교는
굉장히 물벌룩하고 막 이렇게 막 요란합니다. 얼굴도 막 이렇게 막 화려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좀 둥그스하고 이렇게 좀 유연합니다. 유리하다 그러죠. 이게 한국화된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불사이고 이건 관음보살인데요. 관음보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작입니다. 수작. 이런 것도 국보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관수도원 겸재 화체입니다. 외관수도원으로 이제 외관수도원이 뭔가 하면 베네딕토 해라고 옛날에 서울에 이제 그 1909년에 독일의 성 오틸리엔 수도원이라는 데서 이제 수도사를 파견해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처음 남자 수도를 만듭니다. 이게 백동수도원이라고 지금 서울에 그 이제 가톨릭대 하고 동성고등학교 고자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그 성 오틸리안 수도에서 한국 문화재를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1970년도에 이하여대 교수 한 분이 거기 공부하러 갔다가 도서관에서 이 그림을 사파로 놓은 그림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성 오틸리안 그거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이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겸재 금강 내산전도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환을 하려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겨우 2005년에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 겸재 하첩, 외관수도 겸재 하첩, 그 유명한 겸재 하첩입니다. 근데 반환하면서 조건을 붙였어요. 대여 형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보로 지정 못합니다. 올 게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형식적으로 있지만 외교장관 옛날 강화에서 있다가 프랑스 뺏어간 외교장관도 가져왔지만은 그것도 국보로 지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프랑스 자산이거든요. 이것도 독일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걔도 소유이기 때문에 물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보로 지정 못하고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백동수도원 초기 여기 이제 해화문이고 이쪽을 가면은 이제 북악산 쪽으로 가는 거, 북악산 쪽으로 가는 거 이쪽은 이제 그냥 이쪽 안쪽이 시내입니다. 시내. 가보시면 지리 뭐 아실 수가 있는데 이쪽이 안쪽에 우측편에 있는 백동수도원이. 그 다음에 이거는 오타이 고지라는 사람이 우리 서역이라고 신장 위구르 아시죠? 신장 위구르에 그때 석굴 사원이 많았습니다. 5세기부터 해가 한 12세기까지 한 500년, 600년 동안 거기에 석굴에 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덥고 이러니까 벽을 파고 그 안에다 절을 만든 거죠. 그 벽화를 많이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청명초에 중국 신해혁명 일어나고 막 청나라 막 혼란하고 이럴 때 영국, 독일 와서 다 뜯어갑니다. 일본도 딱 보니까 저거 봐라, 우리도 가서 힘없나 뭐가 돈이 없나 가자 이래가지고 일본도 가가지고 이걸 엄청나게 뜯어왔어요. 거의 한 77개를 편을 뜯어왔는데 뜯어와가지고 일본을 가져가려고 했다가 좀 예의치가 않아가지고 여러가지 비용적으로도 아니면 이탈 고이지 그 사람이 무슨 전쟁에 휩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록발목을 조금 보관해놔라. 초록발목을 보관해놨는데 그러고 이타이 고지가 이제 그때 여러가지 횡령 사건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냥 잊혀져버렸어요. 그냥 청록발목을 놔놓거든요. 이타이가 와서 달라고 안 하는 이상 청록불 차관 입장에서는 줄 필요 없잖아요. 가만히 그냥 눈치 보고 있다가 하다가 해방이 돼버렸네. 해방이 되니까 이게 우리 소유로 들어왔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벽화가 수준이 다릅니다. 벽화 수준은 그냥 이제 벽화 내용은 석가모니 부처의 전생 설화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그 메가드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메가드가 처음 우리한테 연락 와가지고 물어본 게 뭔가 하면 그 서역 벽화 잘 있지? 잘 보관해? 이런 이야기를 처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게 77개 있는데
가끔씩 한번 전시를 합니다. 그때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일찍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도 이게 진짜 오리지널 진짜 진정한 의미의 선의치덕입니다. 선의치덕. 민법의 선의치덕. 우리는 훔치는 게 아니거든. 그거 놔뒀는데 하다 보니 우리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측에서 이걸 달락을 하면은 또 국제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결국은 안 줄 수가 없을 건데 중국이 달락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이제 신장 위구르 그쪽이 좀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걔 수식이 쉽지 않은지 아무 그냥 묵인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께 돼버렸습니다. 아니 그 신장 위구르에 달라고 그랬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니네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니네 조상도 아니고 옛날에 지나간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상이 저기 해놓았던 거다. 그래서 니네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중국은 더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5개 이상의 민족이 지나갔는데 이걸 지금 여기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정식으로 거부했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민족이라는 것도 없고요. 그 지금 어떤 그 영토에 들어있는 데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일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일부 단체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위구르 신방 제가 갔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네. 거기서도 또 가이드 말고 네. 그 지역의 전문가, 중국의 우리나라 교포 무슨 한국 혈통의 전문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 이런 사람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뭐 국립중앙박물관은 제가 공식적으로 옛날에 취재하는 일부를 봤는데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수, 토론할 수 있겠죠. 있는데 아니 요 근처에 얼마 안 됐어요. 저 위구르 신강 갔다 온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양안에 만약에 권리를 주장한다면은 중국이 주장해야 되겠죠. 그 중국이 신장 위구르를 정복한 게 청나라에서 정복했던 거니까 지금 와서 걔들이 뭐 다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네. 예. 아유, 다시 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